윤석열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본 자가 좌파가 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체력이 좋으신가 할 정도인 분인데 비결이 배를 타셨던 데 있었나 봅니다. 힘을 찬양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큰 박수 좌파라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들은 반성하라.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급하게 저희가 어떤 요청을 받고 한 분을 모시게 됐는데 또 지금 특별 연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서명운동을 통해서 애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블록이라는 단체의 대표 이시진 씨를 모시고 이분이 진행하고 계시는 서명운동에 대해서 잠시 짤막하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록 대표 이시진이라고 하고요. 전에 너블단에서 부대표로 소속해서 활동하고 있다가 최근에 블록이라는 청년 단체를 새롭게 만들면서 새롭게 서명 운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하고자 이 무대에 잠시 이제 자유대 팀에게 부탁을 드려서 양해를 구해서 이제 서명 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지금 길거리 집회하면서 계속 뛰어다니시는 거 보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길거리에서 진짜로 일반 시민 대상으로 이제 서명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재판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집회 활동할 때마다 저희 블록 청년들이 다 나와서 길거리에서 일반 시민분들에게 이런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알리고 있으면서 이제 서명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애국자분들의 시민 그 서명 좀 많이 모자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소개를 해드리고자 지금 이 무대를 빌려서 이제 양해를 구해서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화면을 띄워드렸어요. 위쪽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 지금 이거 들고 오기도 했고 QR코드를 이제 캡처하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꼭 누르시면은 그 링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글 폼으로 서명을 해주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특정 정치권의 정치적인 압박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여론몰이로 인해서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이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법리적인 의견서를 정리를 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나가는 시민서명 법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과 그 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참여를 많이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서명운동을 통해서 서명 모아서 어디에다 제출할 예정이십니까?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이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2심 재판이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3심에 가서 대법원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시민 서명운동이니까 꼭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크게 다시 한번 외치고 가십시오. 목소리 큰데? 목소리 크게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음에 특화되신 분 같아요. 저보다 다음으로 고음에 모실 특화되신 분 같습니다. 연서자는 문화로 세상을 개몽시키겠다라는 비전을 가진 팀이죠. FLD의 부대표 임세인 부대표를 모시고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와 법치 수호를 위해 모여주신 자유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FLD 임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선 연사자분들께서 그동안의 우리 아픔을 상기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놓인 우리 뜨거운 결집을 또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 자유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떻게 난도질 당하고 있는지 그 차가운 현실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4월 4일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믿었던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억울하게 자리를 떠나셔야 했던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했던 1년이 지난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직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오직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아래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본인의 안위와 명예는 모두 뒤로 한 채 계엄령이라는 고독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나라를 좀먹고 파괴하려는 저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숭고한 뜻은 무시당했고 법은 정당한 통치 행위를 범죄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에서 정의라는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1초 각성하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맞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이재명 정부는 법치의 흔적마저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최근에 가장 적극적으로 행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검찰 폐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을 잡아내고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의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 저 범죄자 이재명 그 한 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수사 시스템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목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면죄부가 될 거고요. 그들을 비판하는 평범한 국민들에게, 우리 같은 국민들에게 입을 막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입법 독재라는 무서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그 한 사람의 죄를 막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국회로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살림은 뒷전이고 오직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한 법과 본인들의 권력과 독재를 위한 법과 그리고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법들만 억지로 강제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두 눈 뜬 채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기틀인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한쪽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날 앞에 자유민주주의의 흔적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지금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을 저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않으십니까? 이곳에 모인 여러분 그리고 청년분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숨소리가 들리십니까? 사람들 돈을 얼마나 정부와 정당은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켜야 하는데 지금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저 범죄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예산이, 나라의 시스템이 오직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낭비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분노해 주십시오! 분노해 주십시오! 대통령직과 여당이 국민이 아닌 범죄자 개인의 방패 방탄막이 되어버린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 명의 범죄자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의 숨통을 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같은 청년들은 더욱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노력을 하면 보상을 받고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그런 사회를 배웠는데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지금 고장난 이 시스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만 있으면 죄를 덮을 수 있다. 법은 편법만 써서도 강자의 위치에 올라간 편이다. 우리는 이미 타락했다. 그렇게 속삭이는 게 들리지 않습니까? 공정이란 말은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청년들의 미래는 지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또 뒤로 물러설 겁니까? 시스템이 고장났으면 우리가 고치면 됩니다. 법치가 죽었으면 우리가 다시 살려내면 됩니다.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부정선거 억눌러도 가짜국회 거리를 국회에서 쏟아져 나온 우리의 목소리와 입을 들어막아도 우리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찜 탈출한 참 자유의국 1021 30 여러분, 근데 이 화이팅. 순간 한번 물어보고 유로게인 싶습니다. 바람초로니까 지금 우리 내부의 최고 늘 상황은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어떻게 얄리 느끼십니까? 응원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꼭 의미 있는 곳에서 저는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감사합니다.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예. 반국가 세력들이 법치를 이렇게 난도질 하는데 우리 안에서는 누가 더 잘났는가를 따지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분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산대질하고 먹물을 뿌려가며 싸워가는 그 순간에도 저들은 뒤에서 웃으면서 우리의 법치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자기 정치, 자기 이익을 계산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당신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여기에 나오지 않았느냐고, 본인의 입지를 챙기러 나온 게 아니지 않냐고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분열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들의 칼날에 스스로 이 목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분열은 사치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6월 지방선거라는 큰 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작은 의견 차리를 뒤로 하고 처음 이 거리에 우리가 올라왔던 그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의 표정만을 겨누고 나아가며 이 거대한 악의 시스템과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기에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법치를 유린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려던 저들에게 입법 독재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저들에게 오직 이재명 범죄자 한 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숨을 앗아가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외칩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저 범죄자가 아니라 여기 올라와 외치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외칩시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짱종 때문에 우리한테 얘기 아니라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우리가 지킨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김승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신호로 연사 열심히 그러게요. 왜 해주신 우리한테 그럽니까? 짱뚱한테. 연사작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 연사, 자, 보스의 박태근 대표님 모시도록 할 텐데, 이분은 정말 수십 명 단위의 집회더라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여러 집회를 진짜 꾸준하게 하시는 소 같은 분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태근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보스다. 저는 홍대에서 개몽 엔진을 하고 있는 보스의 팀리더 박태근이라고 합니다. 와! 앞선 연사자분들께서 과거를 환기했고 지금의 민심을 모았고 이 나라의 시스템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 앞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왜 계엄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는가? 저는 그 이유를 단순한 정치권 싸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이제 명확한데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의혹, 중국 간첩 문제를 계엄의 중요한 배경으로 말합니다. 저 역시 그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이 이미 영웅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바꿔낼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탄핵 남발, 일반적 법안 처리, 정부 견제를 넘어선 정치 압박, 그리고 국민이 아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까지, 거기에 더해 예산 삭감 시도와 정책 추진 차단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계속 묶여갔습니다. 맞습니다. 즉 대통령이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구조가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은 체감했습니다. 법은 있는데 법치가 흔들리고, 제도는 있는데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절차는 있는데 국민이 느끼는 상식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겉으로는 국회도 있고 법원도 있고 언론도 있고 행정부도 있습니다. 겉만 보면 나라가 멀쩡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왜 제도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건지, 왜 법은 누구에게는 칼이 되고 누구에게는 방패가 되는 것인가, 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특히 탄핵 정국을 거치며 많은 국민들은 느꼈습니다. 언론도 막혀있는 것 같고 사법부도 국민 상식과 멀어져 있는 것 같고 국가 시스템 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불안을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국민들은 묻게 된 겁니다. 이게 단순한 정쟁인가? 그냥 정치권 싸움인가? 아니면 국가 뼈대를 흔들리고 있는 건가? 저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이 자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계엄은 정당했습니다. 정당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끝내 계엄이라는 비상조치까지 택한 배경도 바로 그 지점에 있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께 드리는 비상호소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구조는 한 사람의 입만으로는 더 이상 돌파할 수 없다. 이제는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바로 그 절박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억압이 아니라 경고였고, 통제가 아니라 호소였고, 권력 강화가 아닌 국가 위기를 국민 앞에 드러낸 비상조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깨어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난 시민, 깨어난 청년, 행동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바꿔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나라를 살릴 힘은 깨어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끼리 사분 오열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깎아내리며 힘을 뺏어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고,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며, 흩어진 분노가 아니라 조직된 행동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일치에 단결해서 조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단지 한 사람을 지키는 싸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의 구조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그 문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 권력을 잡느냐만이 아니라 다시는 대한민국이 이런 구조적 마비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그 질문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느냐,
왜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을 믿지 못하게 되었는가? 왜 많은 사람들은 이대로 안 된다고 느끼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끝까지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가 정치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치가 흔들리면 내 권리가 흔들립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내 일상이 흔들립니다. 국가가 제 기능을 잃으면 가장 먼저 피해보는 사람은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강 건너 불 건너하듯이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침묵은 결국 그 흔들림을 방치하는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우리는 정치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리를 나눠 가지러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가 흔들리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이 거리로 나온 시민들입니다. 맞습니다.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억 다음엔 각성, 각성 다음엔 판단, 판단 다음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것, 현재를 직시하는 것, 구조를 깨뚫어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런 비상시대가 왔는지 정면으로 이해하려는 용기, 그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깨어있는 한 자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국민이 남아있는 한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 내린 그의 겨울, 내린 그의 겨울 한남동 앞에서 한남동 앞에서 밤을 지새며 싸운 밤을 지새며 싸운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뜨거운 여름에도 더운 여름에도 계속 싸우면서 계속 싸우면서 지켜낸 이름 우리 지켜낼 이름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오래오래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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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내린 그의 겨울 한남동 앞에서 밤을 지새며 싸운 소중한 사람들 뜨거운 여름에도 계속 싸우면서 지켜낸 이름 우리 자유 대한민국 오래오래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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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걸 보면서도 우리가 알던 세상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느끼면서 또 영상에 나오네요. 또 영상에 세상은 조용한 나옵니다. 자취를 같다. 뉴스는 금방 잊히고 분노는 스크롤 한 번에 무너진다. 그리고 일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고. 바뀌지 않는 이유는 권력이 강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침묵은 편하다. 비난받을 일도 없고 괜히 피곤해질 일도 없다. 그래서 침묵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이 권력을 지켜준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침묵을 깨기로 했다. 이건 아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다. 상식을 지키기 위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서기 위해. 진실을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으로 예, 부정선거 때문이잖아. 예. 에스프레소님 안녕하세요. 한남초 생각나서 슬프네요. 예. 한남동 앞에서 국민이 보스인데 국진군 당원을 대무시하냐. 더 이상 선택이 국진당 안 돼. 해체가 먼저. 시대의 예. 사명이요 정치적 책임입니다. 정치인인데.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부패 앞에 침묵은 결국 그 편에 서는 일이다. 도산 안창호는 말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하나도 청년, 두 번째도 청년, 세 번째도 청년이다. 대통령의 걱정과 바램과 그다음에 희망은 오로지 청년입니다. 지금 이 거리에는 낭망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누군가 대신 해주길 바라지도 않는다. 좌파는 책임지기 싫어서 자유를 헌납하는 사람들이지만 우파는 자유가 좋아 기꺼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국민들을 깨우고 청년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알게 되면 나라는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혹은 일어설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조용히 기록하고 있다. 젊은 날의 의무는 부패에 맞서는 것이다.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까 영상의 목소리가 주인공입니다.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나레이션 아까 했던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나레이션 했던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신재용 대표. 예, 저예요. 자, 연설은 아니고 PPT를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PT. 연설 부탁드린 분들께 저희가 뭐 딱히 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제시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한 목소리로 모든 연설자분들이 외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좀 뭉치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좀 신기합니다. 저도 그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PPT를 한번 해보려 하는데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PP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가 됐지요. 저는 이때 집에서 그렇지! 가자! 지금이니! 이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싱겁게 끝나서 그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때 집에서 혹은 또 직장에서 어떤 심정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 계엄을 통해서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우친 바가 있어요. 기존에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그렇게 조명받지 못했는데 계엄 덕분에 중국 공산당 이 세력이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고요. 또 부정선거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오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우리가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었나요? 대한민국 국회가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180석 이상이 넘는 야당 의회가 됐고 이 국회가 압도적인 권력으로 폭거를 일으키면 행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나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법치주의에 의거해서 판결을 내리기보다 인민재판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4월 4일 탄핵이 인용됐고 마지막으로 청와대까지 넘어갔습니다. 3건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다시 안겨준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셨습니다. 함께 You Again 리셋 코리아, 다시 윤석열, 다시 대한민국을 외쳐주셔서 시리에 빠졌던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참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께 호소하는 계엄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자, 이거 그대로 냅두세요. 제가 할게요. 자, 정말 이 계엄과 탄핵 정부를 통해서 저희가 깨달았던 점은 국가 시스템이 영웅 한 사람 올렸다고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맘에 안 든다고 진짜 이거 나라 망하기 직전이라고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 만들어드리면 나라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올려드렸는데 임기 내내 혼자 외롭게 고립돼서 싸우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영웅 한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구조라는 것, 민주당 의회 통과에 대통령이 할 수 없었다. 탄핵 과정도 보면 언론도 먹혔다라는 거, 그리고 선관위도 넘어갔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거. 이 구조 속에서,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한 사람의 백마탄 초인이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충격적이고 위대한 국민들로서 희망을 안겨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와! 대통령께서는 이 구조 속에서 깨어나는 국민, 청년이 없으면 한 사람이 바꿀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된다는 의미로 호소형 계엄을 했다라고 합니다. 계엄으로 깨어난 우리가 이 나라의 희망인데 우리끼리 사분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셋 다 스파이더맨 아닙니까? 제 셋 다 스파이더맨인데 너 누구야? 너 스파이더맨 아니지? 너 누구야? 너 스파이더맨 아니지? 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면 스파이더맨이 셋이나 있으면 더 잘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진짜 스파이더맨인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스파이더맨 셋이서 악당 물리치는 영화 있어요. 최근에 나온 거. 저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각성하고 깨어난 윤어게인 국민들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사분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단결을 시키지? 뭉치라고 하지? 내 밑으로 뭉쳐라 하면 아무도 안 뭉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이미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뭉칠 수가 있느냐?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오나 그래요. 내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외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누군가랑 싸우고 있으면 싸우는 적이 동일하면 뭉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PT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공동의 목표로 싸워야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뭉쳐야 하느냐? 다음 넘겨주세요. 반국가 세력의 다음 목표가 개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윤어게인이 앞으로 2달 동안만큼이라도 일치단결해서 싸울 수 있는 주제는 개헌이라고 여기서 제안드립니다. 개헌을 저지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넘겨주세요. 개헌 안에 3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자, 첫 번째예요. 저게 비상권력 국회로 이동한다. 계엄이 왜 대한민국 헌법에 있겠습니까? 왜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헌법에 계엄법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자, 전쟁이 났어요. 국가 비상사태예요.
만약에 천재지변이 났다 칩시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의회 권력이 이거에 대한 지휘권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가 쳐들어왔어요. 강원도랑 경기도 동시에 들어옵니다. 야당이 이래요. 서울을 지켜야 됩니다. 경기도로 군대를 보내십시오. 여당이 이래요. 아니면 강원도가 험지니까 험지에서 막아야 됩니다. 강원도로 군대 보내십니다. 비상 상황에서 리더가 여러 명이면 그 나라는 족돼요. 그래서 비상 상황에 지휘자 하나가 결단을 내리고 지휘해라, 이런 맥락에서 있는 것이 개헌법이고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개헌 선포 시 국회가 승인을 의무화해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무효가 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 고유 권한을 국회가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의회 권력이 있어서 대통령께서 임기 내내 아무것도 못하셨는데 의회가 권력을 가져가는 사례를, 행정부 권력을 가져가는 사례를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보여요. 자, 두 번째, 지방분권 의무화 빌드업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의무화해서 지방 권력의 구조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지방이 다 같이 잘 살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무슨 선거 준비했었죠? 제가 정책에라 준비해놨던 게 이것이었어요. 올인 서울, 서울을 다시 위대하게. 왜? 지방은 지방만의 특색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지방 살리겠다고 서울 찢어놓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서울 찢어놓으면 지방이 사는 게 아니라 서울도 죽고 지방도 죽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산업이 지방으로 갔습니다. 지방이 그래서 살아났습니까? 아니요. 서울도 죽고 지방도 죽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서울의 경쟁력도 줄어들고 있고 다 죽고 있는데 지방이 그래서 살아났느냐?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위험해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정말 숨겨져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지방이 살아야 된다라는 명분하에 지방에 돈을 퍼주고 지방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이 헌법 개헌안의 목표입니다. 아,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지방자치제하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좌파 애들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지자체장을 먹었다고 칩시다. 대통령 하나 바꾸면 그래도 큰 변화 일으킬 수 있겠거냐고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지자체장들이 권력이 너무 세고 자율도가 너무 세면 대통령을 10번 갈아엎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을 뺏기지 않는 이상 좌파 애들은 지들끼리 지방에서 중앙정부 여시나 드셔 하고 본인들끼리 다 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선거가 왜 위험하냐? 제가 듣기로는 지방선거가 가장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직책을 가지는 선거라고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상식적으로 유착관계 생기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게 어디서 일어나겠느냐? 언론과 국민의 감시가 덜한 지방에서 많이 일어난다. 지자체장은 자기네 지자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죠? 그 돈으로 지방에서 정부 사업을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합니다. 나 도와줬던 사람들 뽀찌 그런 식으로 챙겨준다 그래요. 소문에는 청와대까지 갔던 어떤 아저씨가 어느 도에서 도지사 하실 적에 소문에는 2조를 뿌렸다고 합니다. 어? 측근들한테. 와. 그런 식으로. 물론 합법적인 루트로 갔겠죠. 왜? 지자체장은 사업 선정 권한이 있고 내 지인이고 측근인지 누가 알아요? 계약 선정하는데, 그죠? 집요하게 파는 사람이 없으면, 언론이 추적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수의 계약을 하고 빼돌리는 돈이 있어도 잡아낼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합법의 루트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부패가 너무나도 일상인 사람이 지자체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선이 위험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지방분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영원토록 지방에서 지들끼리 헤쳐먹겠다라는
속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자, 요즘에 공천 파동 있지 않습니까? 1억 주면은 내가 너 구의원 시켜줄게, 시의원 시켜줄게, 그죠? 시의원, 구의원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자영업자고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구의원, 시의원을 하실까요?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자체장하고 정말 그런 게 없을까요, 그분들이? 자, 그러면 시의원, 구의원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아요. 아무도 공천 도전하지 않아요. 그 공천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 공천 자리가 왜 1억이나 필요했을까요? 공천 헌금이. 국민 여러분, 지선이 아무 중요도가 없는 선거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도둑놈들이 뽑히는 선거가 지방선거입니다. 맞네요. 자, 국회가 행정부 권한을 자꾸 뺏어가는 것, 자꾸 지방자치단체에게 권력과 권한을 몰아주는 것, 이게 왜 위험하느냐? 대통령 중요한 선거는 얘기를 하네요. 이미 부정선거 세력이 패배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세력이 호쾌하게 한 방 날리고 승리한 대통령 이름 누굽니까? 잘 안 들려요. 누구라고요? 윤석열! 외국에도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인 양반인데 이 양반도 부정선거 세력 싸대기 날리고 대통령 됐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죠. 대선은 이렇게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휩쓸리게 됐을 때 그들이 계획한 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만만한 게 뭐예요? 지방선거란 총선이다. 그래서 대통령 힘을 자꾸 빼려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 힘을 자꾸 빼고 지방에다가 권력을 몰아주고 의회에다 권력을 몰아주면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저는 못 살아먹겠다 이러고 중도층이랑 좌파까지 개몽이 돼가지고 우파 대통령을 뽑아놔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윤석열 대통령님 임기 내내 우파 국민들한테 욕먹었어요. 왜 속 시원하게 못하냐고. 근데 이제는 알죠. 계엄을 하고 아, 대통령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셨구나. 알죠. 이 상황이 또 반복된다니까요. 계엄부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세 번째 요소, 헌법에 역사에 대한 정답을 규정하겠답니다. 이거는 앞으로 빨간 약 먹고 개봉되는 미래 세대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의지입니다. 요 세 가지 요소 때문에 개헌은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라는 아젠다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끝장입니다. 손 쓸 수도 없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노선이 다르든 방법이 다르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해 왔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무너지고 있다는 공감대 확보해 놨고 그러면 같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같이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는 싸울 전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더 무서운 게 뭐냐? 체제정법 완성 2달 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개헌 찬성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8.3%라고 합니다. 이 나라 헌정질서에서 개헌안이 통과됐을 때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사례가 단 한 사례도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개헌을 할 것. 자, 이게 뭔 얘기냐? 대통령 중임제라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개헌 처음 얘기 나왔을 때, 그죠?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 개헌 국회가 승인하게 안정정책 더 걸어두는 거 나쁘지 않지. 끄덕끄덕. 아니 뭐 지방 같이 잘 살아야지. 지방분권 해야지. 그런 의도가 있을 끄덕끄덕. 것 같다고요? 예. 아니 역사 5.18 민주화운동인데 애들 가르쳐야지. 끄덕끄덕. 관심이 많지 않은 국민들은 그냥 오 하고 넘어갈 만한 주제들로만 개헌을 일단 해보고 개헌이 한번 통과가 되면 한 번 더 개헌하겠다라는 심내를 속셈을 보인 거라고요. 그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번 한번 넘어가면 그 다음 개헌은 국민들이 아니 저번에도 개헌했는데 뭐가 된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걸로 탄핵당하셨을 때
국민들이 그러면 그런가 보지 하니까 또 탄핵한다고 했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것처럼 이 선례를 만들게 되면 끝도 한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개헌에 찬성하는 자는 우파가 아닙니다. 맞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우파, 보수 우파라면 제정신 박혀서는 여기에 찬성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만들어낸 헌정 질서인데 이거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데 체제 정복시키겠다는데 이거 찬성하면 우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영태 의원, 당신이 어떻게 우파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9명만 더 늘면 개헌안이 통과가 된다죠? 당신부터 죽일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파 진영에서 가짜로 위장 우파로 우파의 탈을 쓰고 개헌 찬성 버튼 누르려는 김이라도 보이는 사람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2달간 노선이 다르고 정당이 다르고 비전이 달라도 목표는 뭐예요? 다시 크게 얘기해 주세요. 목표가 뭐예요? 그거는 싸울 일이 있을 테고 전장부터 지킵시다. 이 2달간 요런 양반들부터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쳐주십시오. 개헌에 찬성하는 자는 애국자가 아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자는 애국자가 아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자는 애국자가 아니다. 자, 다음 개헌에 찬성하는 자 개헌에 절대적으로 매국노. 자, 반대합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자 매국노. 개헌에 찬성하는 자 매국노. 개헌을 막는 것, 개헌을 저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도 매국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프레임 싸움으로 앞으로 싸워나가야 된다고 저는 여기서 제안해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됐던 2025년 4월 4일 그 뒤로 나흘 만에 저희가 유머게인이라는 구호로 2달 만에 엄청난 인원을 집결시켰습니다. 앞으로 2달 남았는데 작년에도 해봤는데 올해라고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개헌 반대, 개헌 저지로 일단 한번 뭉칩시다. 그리고 끝끝내 유너게인 이뤄냅시다. 작년 오늘의 이 치욕을 절대 잊지 맙시다.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Young again! Young again! 대한민국은 용기 있는 자들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폐회사 해주시죠. 자, 폐회사 폐회 인사로 박준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년단체 대표님들과 김재웅 대표님까지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네. 아직 회사 준비하지 않았는데 저도 느낀 점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개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칠 겁니다. 근데 당연히 유럽도 같이 외치지만 포스터에나 피켓은 개헌철폐 이런 게 들어가겠죠. 이런 거를 더 앞세운다고 우리 유너게인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진영, 저희 다시 한번 지금 2주간 거짓 음해와 공격 받았지만
최근 일주일간도 너무나 이거에 대응할까? 칼 빼들까?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이런 생각 많이 했지만 저조차도 정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얘기하면서 우리만 생각하고 싸울까도 고민했지만 우리 자유진영, 유더게임 진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참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분열보다 이재명 독재정부에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저희는 절대로 분열보다는 화합으로, 거짓보다는 진실만을 얘기를 하고 그것이 우파의 정도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애국시민 화이팅! 화이팅! 자유대한 화이팅! 화이팅! 연합이! 연합이! 지금까지 자유대학 보스 SLT 민초 우리 뒷가시 집회 유덕의 집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조심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국가. 네. 귀가하시기 전에 마지막 공지 하나만 드린다면은 저희 피켓에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켓을 집까지 안 가져가실 분들은 여기 앞쪽에 따로 반납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절대 길바닥에서 이 피켓이 발견되지 않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귀가하실 때는 종강역 그리고 종로 2가 방면으로 빠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국가. 그러니까. 지금 가야지. 오늘은 저번에 봤던데 어땠나요? 아, 그지? 네, 너무 좁은 거 같아. 피켓은 가져가셔도 좋고 그리고 버리고 가시는 분들만 반납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메뉴로 맛있었어. 집에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나가셔서 감사합니다. 애국가. 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오늘 애국가가 마지막 애국가가 생략이 되는데 그래도 네, 더 이상 윤 어게인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석비님, 예, 뭘 참아 너희들 자은님하고 석비님하고 좀 자제하시고요. 아 그래요? 심재용 보면 김민수가 보여서 기분이 참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아들도 마음에 들지 않고 와이프도 마음에 들지 않고 부모님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 스페너님 고생하셨고 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동할게요. 예.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